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으로 이제 그럼 기억의 습작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 이 얘기 너무 지금 궁금해서 빨리 다뤄보고 싶은데 다음 얘기는 그러면 음악 얘기를 한번 음악을 꼭 넣어야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기억의 습작이라고 하는 문제곡이 나오거든요. 이 노래, 그러니까 이 영화 때문에 이 노래가 다시 한번 또 그 당시에 붐업이 됐었던 걸로 또 기억도 하고 워낙에 명곡이기도 하죠. 이 김동률 씨가 전람회라고 하는 그룹으로 대학가요제 대상을 타고 대학가요제 대상은 꿈속에서라는 곡으로 탔는데 이제 그 뒤로 신해철 씨와 함께 앨범을 준비해서 1집 앨범을 발표하고 이제 그 1집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던 기억의 습작이라는 노래가 이 영화에 이제 어린 서연이와 승민이가 어떤 아파트 옥상 같은 데서 이렇게 서울을 내려다보면서 서연이가 이제 듣는 노래 하나로 이 노래 한번 들어볼래? 이어폰 하나를 나눠 그렇죠. 들었던. 너무나 이제 첫사랑의 어떤 애틋하고도 빛나는 순간이죠. 정말 빛나는 순간. 진짜 맞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승민이 입장에서는 이 노래빨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노래가 너무 좋은 노래였던 거야. 그 환상에 사로잡힌 그렇죠. 거지. 그래서 서연이라고 하는 이 첫사랑, 원래도 호감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더 큰 어떤 그 매력을 좀 줄 수 있었던 음악의 힘이 이렇게 큰 거죠, 사실. 이 영화에서 그래서 그때 그 장면에서 이 기억의 습작이 한번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나오거든요. 저는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봤을 때 기억의 습작을 극장 스피커로 들을 수 있는 이거는 기회다. 맞아요. 라고 생각해서 동의. 절대 동의. 그래서 끝까지 앉아 있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영화를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노래고 지금도 종종 듣고 오늘 녹음하러 오는 길에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왔어요. 근데 저는 이 노래에 대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요. 일단 이 노래를 이 영화에서 왜 썼을까? 봉준호 연출팀 출신의 이 이용주 감독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를 혹시 조 셰프님이 좀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일단 있었고 애초에 이 노래 제목 자체도 좀 미스테리예요. 맞아요. 기억의 습작이 무슨 말이에요? 뭐 기억을 습작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저도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김동률 씨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잘 어울려 너랑. 가끔씩 콘서트 하면 뭐 항상 완판이시잖아요. 그렇죠. 매진이라고 해야 되나? 완판 좀 웃기고 너무 홈쇼핑 용어가. 매진 사례. 근데 그렇게 어떤 매니악하면서도 대중적인 그 지점에 아주 정점에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률의 대표곡 하면 솔로 시절의 수많은 노래보다 결국은 기억의 습작이랑 취중진담인 것 같아요. 딱 대표곡을 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천재성이 그 반짝이던 시기인 거죠. 그 젊음의 나날이. 근데 이 노래 왜 썼을까는 원우 씨도 좀 이따 이야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김동률 씨가 연대 건축가 출신일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용주 감독도 연대 건축가 출신이고. 그러니까 뭐 그 일종의 지연인가 학연인가 그런가 이런 것도 느껴봤고 저는 이 노래의 제목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화에서는 조금 유추를 한번 해봤는데 영화에서 집을 처음 의뢰하는 시점이 그러니까 양서연이 이승민에게 처음 의뢰하는 시점이 영화상에서는 한가인 씨가 엄태웅 씨에게 의뢰하지만 실제로는 영화 내에서 내용을 찾아보면 수지가 이재훈 씨한테 그 과제를 하러 가장 소중한 기억, 뭐 가장 소중한 공간이라고 하나, 뭐 가보고 싶은 공간을 가보라는 어떤 과제가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명목으로 해서 놀러 갔다 오라고 하는. 놀러 갔다 오는. 그래서 거기서 둘이서 뭐 이제 기찻길도 가고 막 이런. 그래서 뭐 같이 거기서 첫 키스도 하고 이런 아주 중요한, 아주 반짝반짝한 설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날, 그 데이트 날, 그 과제를 하던 날. 수지 씨가 이재훈 씨한테 나중에 네가 내 집 지어줘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맞다. 뭐 돈 줄게 막 이러면서 막 그 특유의 어떤 맹랑한 그림도 그리고. 이 날이 되게 중요한 설렘의 날인데 서연이가 어떤 승민이에게 이제 자신의 집을 지어달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승민은 너무 토이남이니까 정말 열심히 이걸 또 준비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너 같아 너무.
정말 열심히 준비해요. 그래서 부정을 못하겠다. 창피한데.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고백하기 위해서 모형도를 준비하고 모형도를 준비했다는 게 너무 왜 나갔지? 너도 너같지? 아무튼 정말 조악하지만 정성 들인 그 내용물을 갖고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취한 서연을 이제 데리고 재욱 선배가 서연의 자취방에 들어가는 하필 그날 그게 목격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쓰레기 더미에 이제 모형도를 버리고 택시 기사랑 시비 한번 붙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승민이가 이제 삐뚤어진 거야. 네, 삐뚤어져서 돌아가잖아요. 그걸 이제 다음날 서연이가 발견을 해요. 맞아요. 저는 이 지점이 서연과 승민이 양갈래로 어긋나기 시작했던 지점이다라고 제가 그렇죠. 말씀드렸고 이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 자체가 이 어긋난 지점,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상처난 생채기의 시작점을 확인하고 다시 찾아가서 그 감정을 이제 마주하고 정리해 나가는 영화라고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질문을 다시 좀 돌아왔는데 서연이는 서연이대로 자신의 내면을 이제 마주해 나가는 과정이었지만 승민 역시도 서연이 나타나면서 다시금 이 고민을 마주하는 거예요. 서연이가 이제 요청했었던 집의 어떤 과정이 좀 자꾸 바뀌잖아요. 처음에 뭐 어떻게 해달라고 했다가 뭐 막 그럴싸하게 승민이가 만들어가니까 막 서연이가 마음에 안 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수정을 해요. 근데 결국 이제 완성된 집의 모습은 그 당시 그날 설레던 날의 그 기찻길에서 서연이 요청했었던 모습과 그 집이 상당히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설명했었던 부분이. 그렇죠. 그 집으로 근접해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오랜 세월 이제 묵혀두고 이제 외면하고 있었던 밀쳐둔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직면해서 두 사람이 결국 그 숱한 세월의 습작을 기억의 습작을 완성시킨 게 아닐까. 그래서 그 뭐 이제 각자에게 이제 흩어져 있고 산재해 있던 하지만 계속해서 서로를 멈칫하게 만들었던 그 마음을 확인하면서 완성됐던 어떤 첫사랑의 모습을 그려내기 위해서 이 기억의 습작이란 노래와 그러면 이제 좀 제목도 좀 들어봤잖아요. 완전 지금 거의 테트리스급인데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충분히 첫사랑이 완성이 된 걸 이용주라는 아주 섬세한 감독이 보여주는 게 아닐까. 야, 그러니까 그 설계도가 여전히 남아 있는 어떤 하나의 기억으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승민은 아마 몰랐겠지만 그 기억을 승민 역시도 계속해서 반추해 나가는 거고. 다시 되살려보고 복귀해 보니까 그러니까 초안으로 만들었던 어떤 기억 속에 있는 어떤 습작이 결국 완성되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상처났던 생채기, 어긋났던 단추를 딱 꿰어 맞췄다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노래 제목이 왜 기억의 습작인지는 여전히 우리는 모르죠. 김동률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건데. 물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이 영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영화의 제목이랑 너무 잘 부합하는 거네요. 그렇죠. 기억의 습작이라는 게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승민이가 하는 그 작업 자체가 기억의 습작인 거네요. 그렇죠? 또 자신이 없어지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끼워 맞추기인잖아. 사실 이거 뭐 전에 나와 있는 노래를 우리가 그 해석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 정확한 위치에 파킹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뭐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행주차 완전 9단인데 이 정도면은. 저는 그 집을 만들어가는 거가 저도 그 승민이가 집 설계도를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되게 유심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는 승민이가 막 영어 쓰면서 제가 라디오 하는 것처럼 뭔가를 보여주려고 해요. 맞아. 이런 스페이스를 이렇게 뭐 익스팬드 해가지고 뭐 보이드 어쩌고 새로운 스타일로 뭐 이렇게 뭐 한가인이 막 되게 왜 자꾸 영어만 써 이렇게 하면 사실 그 건축계의 어떤 현실을 좀 꼬집는 거죠. 그쵸. 어떤 그들의 사대주의를. 그래서 처음에는 승민이도 이게 첫 작품이니까 되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힘을 주는데. 그렇죠. 하는데 이게 점점 더 보수적으로 바뀌어 나가요. 그러니까 맞아요. 원래 있는 집의 그 모습으로 물론 이 과정의 중간에는 고준이가 한번 이걸 새로 하려고 하지 말고 리모델링을 한번 해봐라고 팁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엄태웅이 점점 더 원래 있는 집의 기반 위에다가 이거를 이제 응용을 하는 방식으로 바꿔 나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서연이의 어린 시절에 찍혀 있었던 발자국도 살리고 이제 어린 시절의 추억과 지금 현재가 맞물려 있는 공간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편찮으신 아버지를 여기에 모시고 왔을 때에도 그 아버지가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도 맞습니다.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 기억의 습작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맞는 거죠. 그 옛날의 기억을 또 옛날에 그런 설계도에 기반한 것들을 같이 맞물리게 하면서 만들어 나간 거니까 서로가 완성시켜 나간 거죠. 근데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나이 먹으면서 점점 더 보수적으로 바뀐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약간
우리가 처음에는 꿈도 크고 나도 뭔가 승민이도 건축 사무소 처음에 들어갔을 때 내가 뭔가를 내가 안도 다다오가 될 거야. 막 이렇게 막 했을 것 같아요. 그치, 근데 막 맞아. 그런데 이게 이 사람도 이제 몇 년째 막 찌들어 있고 뭐 그다음에 돈 문제 같은 거 결부되고 하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가잖아요. 네. 이건 서연이도 마찬가지죠. 나는 아주 유명한 아나운서가 될 거야. 난 아주 돈 많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남자와 결혼할 거야. 네. 근데 지금 서연이의 현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그렇지 못하고 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뭔가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가장 익숙한 걸로 달려가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 어떤 공간으로.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그런 말도 하잖아요. 30살 넘어가면 음악도 아는 노래만 듣는다고 하고. 너무 찔리는데? 그런 식의 말들을 하는 것처럼 네. 우리가 점점 그러니까 여기서의 보수라는 거는 정치적인 보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물론 때로는 그럴 때도 있지만 네. 이제 큰 틀에서 어떤 생활 방식이나 삶의 맞아요. 가치관 측면에서 우리가 맞아요. 점점 더 보수적으로 간다고 하는 그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구전 해석. 고향집으로 내려가는 그렇죠. 그 그런 과정이. 정서와 유사한 거죠. 이게 문제는 근데 승민이에요. 서연이는 지금 방향을 잡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주도 고향집으로 돌아오고 그다음 멋진 집도 리모델링해서 이제 상당히 비슷하네요, 저랑 네. 바라보시는 관점이. 얻었고 네. 근데 승민이는 이제 어려운 질문을 오히려 지금 이제 맞닥뜨린 듯한 그런 느낌을 그쵸. 좀 주는 게 또 이 영화의 결말 부분이에요. 사실. 맞아요. 네, 그래서 동의합니다. 또 나중에 또 그 얘기도 해보겠지만 저는 일단 그 집의 리모델링 과정에서는 저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는데 이 기억의 습작이라는 노래를 해석해 지금 발굴해 주신 거는 정말 명불허전에 감사합니다. 이번에 진짜 조 셰프님의 명불허전요? 이름이 있었나요, 제가? 이름을 제가 만들어 드렸잖아요. 셰프님의 그 타이틀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놀랍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진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네. 들으셔야 되는데. 일단 전 들었으니까 그대 앞에 만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멋진 해석이었다고, 멋진 발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늘 발굴 작업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오늘도. 그 영화 내에서 여러 집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 맞아요. 영화에서는 집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 집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게 있어요? 집 일단 그쵸. 네. 통상적인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여자들이 좀 더 안정성을 추구한다고 하고 여자들이 좀 더 보금자리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고들 하잖아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서연이 역시 집에 대한 애착이 되게 크고 그걸 되게 잘 보여주는 게 그 이제 두 사람의 많은 것들이 감정의 교류가 있는 그 공간이 빈집이잖아요. 그렇죠. 서연이가 정릉에 있는 빈집. 정릉에 있는 어떤 빈집에 그냥 불쑥 들어가서 맞아. 그 집을 또 정돈하잖아요. 이렇게 뭐 시계에 밥도 주고, 네, 맞아요. 뭐 이렇게 뭐 청소도 하고, 뭐 꽃도 심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첫눈이 오면 만나게 되는 공간으로서도 낙점되는 거죠 거기에. 그렇죠. 전 서연이가 이제 승민이를 처음부터 좋아한 건 아니었겠지만 두 사람의 보금자리였다는 관점을 가지고 갔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네. 너무 정확한 용어다. 네. 저는 이게 또 정신적으로는 이 빈집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는데 그 왜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도 그 시문아 씨가 편지 꽂아 넣는 그 빈 사진관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때 저희가 얘기했던 게 카톡창에다가 이렇게 카톡을 던져놓고 그걸 회수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 사람 같다고 했었잖아요. 그 심리. 네. 저는 이 서연이와 승민이의 빈집도 이제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이 두 사람의 카톡방 같은 느낌도 전 받았어요. 그래서 첫눈이 결국에는 오는데 그때는 이미 사이가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서연이가 혼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랬던 모습 같은 게 마치 답장이 오지 않는 카톡창에 혼자서 이렇게 그 스크롤을 올리면서 그 자리에 가서 서 있는 듯한 머물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장면이었고 그 자리에서 나중에 이제 서연이가 전람회 CD를 놓고 가거든요. 근데 그 20년 뒤에 보면은 그 CD를 승민이가 갖고 있어요. 그 빈집에 놓고 간 전람회 CD를. 그 말인즉슨 갔다는 거지. 그렇죠. 첫눈 오는 날에는 안 갔겠지만 저녁까지 안 왔으니까. 근데 나중에 어느 날 승민이도 그 빈 카톡창에 가서 그 전람회 CD를 회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어떤 어긋난 마음 같은 게 또 잘 드러나는 공간. 그러니까 서연이가 승민이와 함께 행복하고 싶었던 공간이지만 끝내 행복하지 못했던 공간이었던 거고 그게 20대 그 빈집이었던 거고 이제 30대 후반으로 왔을 때 그 제주도의 집은 승민이가 한가인의 꿈을 나중에나마 그 보금자리에 대한 꿈을 이뤄주는 거죠. 좀 늦었지만 그 연인으로서 이뤄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떤 후원자이자 친구로서
건축 설계사로서 서연이에게는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지만 승민은 또 다른 고뇌를 좀 시작하게 되는 또 약간 그런 측면이 맞물려 있는 게 또 이 집이라고 하는 공간이 주는. 근데 정말 이 집이라고 하는 그 코드는 이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측면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조 셰프님은? 집이 한 4개 정도 나와요. 그렇게 많이 나와요? 제주도 집. 제주집. 네. 그리고 서연이의 자취방. 그렇지. 그리고 정릉집. 맞아. 그리고 승민이의 집, 그 엄마랑 같이 사는 집. 오케이. 네, 그 4개의 집이 나오는데 저는 제주집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양서연이란 사람이랑 굉장히 닮아 있는 공간인 거죠. 제주집이요? 제주집이. 그 리모델링 하기 전에?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하기 전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이거는 어떤 복원의 개념이라고 전 봐요. 그 집이 뭐 그렇지. 어떤 외형적으로는 바뀌었지만 제주도가 서연이가 그러니까 제주도 출신이잖아요. 네. 제주집을 증축하면서 이제 승민이랑 서연이 다시 연결되면서 이 영화가 시작하는 건데 제주집은 이제 서연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던 아이였고요. 거기서 이제 발자국을 찍을 때 그리고 이제 나무 심기, 나무인지 꽃인지 뭐 이런 거 심기 좋아하잖아요. 서연이가. 그리고 근데 이랬던 애가 자꾸만 외부적인 시선에 휩쓸려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소중하고 소박하지만 소중했던 것들을 이 사람이 이제 자꾸 외면하는 거죠. 질끈 눈을 감아버려요. 근데 그렇게 이제 눈 감는 것이 내 행복에 이르는 일이다라고 배워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생각했었는데 어떤 X세대의 관념처럼.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것을 알게 된 상태에서 사실 영화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야 한다. 네네. 그래서 긴 한숨을 쉬고 승민에게 연락했던 거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제주집은 어떤 서연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의 소리를 반영한 자아와 닮은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연이의 어떤 자취방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서연이가 원래 정릉에 살다가 이제 자취방 앞서방파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때, 즉 제주집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서 짓는 집이고 자취방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그렇지. 서연이가 강남에 살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절. 세상이 행복하다고 하는 관점에 휩쓸려가는 것을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서울에 오고 싶었고 학원 출신이란 말에 주눅 들었고 앞서방파에 편입은 되고 싶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잣대에서 행복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승민이랑 또 깨졌고요. 여기서 어긋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상의 잣대나 사람들의 어떤 관념적 이야기에 휩쓸리고 있지만 또 동시에 여기가 서연에게 어울리지 않는 공간을 상징해주고 있는 곳이고 약간 상처받은 공간이기도 한 그렇죠. 거네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이는 당분간은 그 길을 지향했죠. 네. 그렇긴 한 거죠. 지향해 나갔었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상처받아서 결국은 제주로 컴백을 하게 된 거고. 정릉 근처의 빈집은 이제 원우 씨가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거 얘기할 때 보면 원우 씨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보금자리라는 예쁜 단어가 있는데 저는 아지트밖에 생각이 안 나요. 왜요? 아지트도 좋은 아지트 막 그러니까 뭔가 작전을 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연애라는 건 결국 은밀한 것을 공유하는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이 빈집이 이 둘을 이어줬던 어떤 은밀한 비밀의 공간이었고 서로가 이제 다른 점도 있지만 서로가 연결되는 공간임을 알게 되는 그런 공간적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인연을 어떤 강화시켜줬던 곳이고 정릉집은 이제 이승민이라는 사람을 딱 설명하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린 시절에. 그리고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엄마 아빠 모습을 거의 닮아 있다라고 보는데 부모의 보살핌을 이렇게 막 받다가 어떤 시기가 되면 막 독립을 하거든요. 결국 사람은. 근데 승민이라는 사람은 아직 독립을 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떤 그 다음 스텝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라고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독립을 한 상황이 아닌데 승민과 서연이 좀 그래서 캐릭터가 달라요. 서연은 이것저것 이제 돌아다니다가 제주도에서 서울로 가서 막 뭐 이것저것 질곡을 다 겪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행복이나 내면 세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뭐 이혼도 하고 뭐 실패도 하고 하면서. 근데 승민은 그런 시도를 할 상황이 없었어요. 그냥 이 정릉집에서 꾸준히 계속 살면서 엄마 밑에서 계속 있었고 엄마는 늘 그래서 아직 독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독립하는 순간 내가 엄마를 버리는 게 아닐까? 배신하는 게 아닐까라는 걸 또 갈등하게 되는 여전히 갈등하게 되는 그래서 심리적으로 아직 독립하지 못한 이 승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해서 애정도 있고
더불어 아직까지도 여전히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캐릭터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엄태웅 시절에 승민이가 네. 이제 고준이랑 결혼하기 전에 네. 이제 한가인 씨랑 아마 뭐 키스씬 이후였던 것 같은데 그쵸? 네. 엄마한테 물어보잖아요. 네. 나 미국 가지 말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혼란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승민이는 지금까지는 오히려 서연이보다 훨씬 더 자기 길을 걸어왔다고 볼 수 있는 인생인데 그치. 더 안정적이고. 네. 근데 전문가가 돼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떤 첫사랑에 가지 않은 길에 대한 감정들이 이제 환기되면서 네. 오히려 혼란에 휩싸인 것 같다는 느낌을 좀 주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연이가 선택해서 집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건 되게 주체적으로 보이는데 네. 승민이가 은채와 함께 미국으로 그쵸. 건너가는 거는 아무래도 이게 좀 상황이나 환경에 여전히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기 그쵸. 때문에 네. 이게 좀 모험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 셰프님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고준이와 엄태영의 관계를 보면 네네. 고준이가 약간 갑인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어떤 경제적으로나 나이는 더 어린데도 뭐 고준이의 집이 좀 사는 것 같아요 보면.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엄태영이 사실은 그걸 거부하고 그 다음에 뭐 학비 같은 것도 그렇고 미국 가서도 집도 더 좋은 데서 살 수 있는데 네. 그 고준이네 아빠가 주는 장인어른이 주는 도움을 받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가시밭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고준이가 약간 답답해하는 느낌을 좀 그쵸. 표출하잖아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엄태영이 물론 일면 그거는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자존심일 수도 있고 자존심이자 주관을 추구하는 거지만 네. 뭔가 지금 좀 알량해 보이죠. 네, 내적으로 그러니까 맞아 그거마저 이렇게 어떤 마지막 자존심까지는 내가 할 수 없다. 실질적인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네. 엄태웅의 그런 심리나 뿌리가 그렇게 네. 단단하지 않은 느낌이 좀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도 이 질문을 하겠지만 과연 이 커플이 잘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한가인 씨는 별로 걱정이 안 되거든요. 아 오히려 그렇죠. 네. 근데 뭐 오히려 엄태웅 씨한테는 오히려 주사위가 지금 던져진 게 아닌가. 정말 주사위라는 표현이 맞는데 네. 알고 가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맞아요. 엄태웅 씨는 도박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태웅 씨에 대한 저의 어떤 지금 바람은 잘 됐으면 좋겠다인 거지 그렇죠. 잘 될 것 같다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안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고 조세프님은 예를 들어서 첫사랑이 그렇게 나타나서 네. 막 그렇게 감정까지 서로 확인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감정까지 확인됐다고요? 그러니까 저 첫사랑도 나를 좋아하는 거 마음이 있다는 것까지 확인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렇다고 했을 때 원래대로 결혼하고 미국으로 가시겠어요? 어머니는 저라는 사람은 네. 전제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저는 아마 키스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긴 맞아. 거기부터 봐야지. 은채가 있었다면 제 옆에 있었다면 아마 저는 은근 자기 어필한다.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키스를 했다. 네. 그 정도까지 갔다 하면 저는 아마 고준희 씨한테 그만하자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조쿠나 셰프는 그랬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원우 씨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 토이남들의 특성이자 한계일 수도 있어요. 맞아. 근데 그건 뭐 차치하고 이따가 토이남 얘기를 하다가 다시 하더라도 근데 사실 그거는 꼭 토이남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윤리적 관점 아니에요. 룰이에요. 룰. 그렇기 때문에 이 엄태웅의 상태가 되게 불안정해 보인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 관객들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고준희에게 감정이입해서 영화를 봤을 때 이 영화는 되게 불길한 영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첫사랑이라고 그렇습니다. 첫사랑이라고 하는 폭력. 그치. 갑자기 그 갚지 않은 빚이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채무가 갑자기 나타나서 뭔가 내 남자친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 현재 여자친구, 그러니까 미래 신부가 느끼는 불길함의 그런 감정도 저는 좀 암시를 던지고 있다. 그렇죠. 호우 시절.